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련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자본 배분선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 위험자산뿐 아니라 무위험자산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얻어지는 그런 어떤 무위험자산과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두 개의 자산을 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선형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런 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페이지 47페이지부터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A, B 선상에 있죠. 그 중에서 이제 E라는 포트폴리오 볼까요? 여기 투자 선상에 있어요. 이 투자 선상에 있는 이 위험자산하고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다 하나의 포트폴리오고요. 이것과 이거의 무위험자산까지 포함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1번 선이라고 합시다. 또 이제 D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것과 무위험자산 간을 연결시킨 이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식. 이것 2번 CAL1, CAL2라고 합시다. 이것도 자본 배분선 1번, 자본 배분선 2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그려 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수많은 그런 투자 자본선이 있습니다. 투자 배분선이죠. 근데 이 여러 가지 투자 배분선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지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배 원리를 따져보면 지금 두 개를 생각해 볼까요? 두 개. 지금 이 CAL2하고 CAL1을 지나는 이 두 개의 경우를 보면요. 동일한 위험, 여기 이제 위험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CAL1을 지나는 그 선상에서의 그 선택하고 CAL2를 지나는 선택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요? 지배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CAL2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무수히 많은 자본 배분선 중에서도 그죠? 가장 그 높은 만족도를 주는 그 선이 바로 이 효율적 투자 선을 접하는 이 선을 지날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이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은 바로 효율적 투자선을 접하는 M점을 지나는 그런 선을, 자본 배분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자본 배분선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걸 우리가 캐피탈 마켓 M점입니다. 마켓 라인입니다.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캐피탈 마켓 라인은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이상 더 효율적일 수 없는 것. 따라서 우리가 채택 가능한 것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본 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지배관계를 따져봤을 때 RFM 선이 가장 효율적인 자본 배분선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 배분선의 그 식을 보면 시그마 M U 바르 마이너스 RF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부른다. 자, 지우고서 볼까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 투자는 원래 말코비치의 선택 이론에서는 이 효율적 투자는 AB 선상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이 자본 시장 이론에서는 이 CML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여기서의 접점이 최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선호를 가진 위험 선호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이런 모양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차별 곡선이 더 낮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CML을 만나고 여기서도 CML을 만나지만 이게 더 좋아요. 왜?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만족도가 큰 겁니다. 한편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의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코비치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여기서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되는데 이 자산 가격 이론에서는 CML 선상에서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면은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거 지금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간에 무위험 자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T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최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만큼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이만큼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W2가 되는 거고 여기 W1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 원점에 모든 돈을 다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은 그 수익률은 RF가 되겠죠. 모든 돈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은 W1이 1이 되는 거예요. 무위험 자산이 1이 됩니다.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은 W1이 0이 되고 반대로 W2가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W2는 0이고, 그렇죠? 합이 1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위험 자산이 1이 되고 무위험 자산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은 W1이 0과 1 사이입니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넘어서는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을 투자한다. 이게 되면 W2가 1보다 크게 되죠. W2가 1보다 크게 되면 W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W1 더하기 W2가 1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1.2다. 합이 1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0.2가 돼야 합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무위험 자산은 0.2만큼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더 빌려다가 얹어갖고 위험 자산을 사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W1이 0보다는 커요. W1이 무위험 자산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일부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 대여하는 거죠. 돈을. 그 대출해주는 포트폴리오.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여를 해준다는 의미에, 왜냐하면 일부는 국채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출 포트폴리오로 부르고요. 만약에 최적 포트폴리오가 T 프라임으로 됐다. 그죠?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오면 어떻게 돼요? W2가 1보다 커요. 그죠? W1은 0보다 작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즉 돈을 빌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해요. 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서의 선택을 하게 되면 차입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 영역 밑에서 투자하게 되면 대출 포트폴리오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자본시장성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T가 최적 포트폴리오 혈압인데 이걸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일부 자금으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로 위험 자산을 투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포트폴리오다.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차입 포트폴리오다. 왜냐면 전액을 위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에 추가해서 무위험 수익률로 돈을 차입을 해다가 더 얹어서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차입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과정을 좀 볼 텐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위치가 다르죠.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낮아요. 위험 회피도가 높아요. 얘는 위험 회피도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적더라도 위험 자산을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커야만 선택을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아까 앞에서 설명된 거 반복이네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캐피털 마켓 라인이에요. 이게 절편이 RF, 이게 절편이죠. 이게 RF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이 부분이 바로 그 기울기예요. 캐피털 마켓 라인에. 그래서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다.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가 한 단위 커질 때마다 수익률이 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즉 위험 한 단위에 대한 보상 가격, 보상 수익률, 그죠? 위험의 시장 가격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즉 위험 한 단위 시그마 P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이 기울기만큼이다. 이거를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보상 또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수익률의 평균치가 15%, 시장에 대한 위험이 10%로 예상되고 있죠. 무위험 수익률이 8%, 위험이 20%로 추정되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요구 수익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뭐예요? 시장 수익률의 평균 E 오버 RM이죠. RM이 15%. 그 다음에 무위험 수익률이 8%. 그죠? 무위험 수익률 8%. 그 다음에 시그마 M. 여기 시그마 M이죠. 시장의 위험이 10%일 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22%가 나와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 이 포트폴리오 요구 수익률은 22%다. 즉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그죠?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얼마를 더 합니까? 시장 가격이 0.7이에요. 위험 한 단위당, 여기 위험 한 단위당 추가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의 크기죠. 위험이 0.2단위가 증가하니까
곱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위험 전체를 더해주면 2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증권시장선을 보겠습니다. 이 자본 자산 가격 이론의 이제 최종 결론이 바로 이 증권시장선에 있어요. Security Market Line, 줄여서 SML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증권시장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먼저 위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험하는 거는 일단 총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뭐로 합니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하는 그런 아까 시그마 P 같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총위험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증권시장은 위험자산이죠. 증권시장의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체계적인 위험, 또 하나는 비체계적인 위험. 한마디로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건 non systematic 리스크,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또 비체계적 위험은 그 자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가 변동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뭔가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주가가 변하겠죠. 또 하나는 그 회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거 없는데 시장 전체가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위험해지거나 뭐 불안정해지면 이 회사 주가도 자기 자신의 이유가 아니고 시장 이유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후자, 시장 때문에 자기와 무관하게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고유의 어떤 변동 요인, 또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하는 것을 기업 고유의 위험 혹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그러니까 위험은 가능한 한 뭐 제거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줄어든 또는 제거가 될 수 있는 위험, 그거는 바로 기업 고유의 위험이지 시장 전체의 위험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다 시장 안에 있잖아요. 시장이 모든 주식에게 다 골고루 영향을 주는 건데, 또 똑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들을 백날 모아놔봐야 시장 위험은 그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개별 기업 고유의 위험은 이걸 섞어놓으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A가 떨어질 때 B가 오르고, 그죠? A가 올라갈 때 C는 떨어지고, 이런 것도 A, B, C, D 이렇게 몇 가지 주식들을 묶어놓으면요, 서로가 상쇄가 돼버리죠. 하나가 수익률이 하락할 때 하나가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 고유의 위험들은 상당 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로 제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와 체계적 위험을 보면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가능한 많은 그 위험 자산을 넣으면 넣을수록 서로 상쇄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그 위험 자산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상쇄돼서 없앨 수 있는 위험은 이 안에 여기 안에서 다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는 개념상 모든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모든 위험 자산들을 다 포함시킨, 그죠? 완전하게 분산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는 모든 분산 가능한 위험이 이제 그 안에서 제거가 돼요. 서로가 다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해도 체계적 위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시경제 변수는 예를 들어서 GDP, 산업생산, 인플레이션, 이자율, 통화강국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 또는 정책의 성과, GDP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이 그 기업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잖아요. 그런 요인들로 인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요.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돼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돼요. 그죠?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되지만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주식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주식으로 구성된 위험들, 그 포트폴리오 위험을 시그마 P라고 합시다. 이거는 주식 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10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어떤 게 더 위험이 서로 상쇄가 돼서 효과적으로 줄어들까요? 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위험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이 안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다 했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부분과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는 위험이 작아지질 않아요. 이 부분, 이거를 우리가 마켓 리스크 또는 체계적 위험 이라고 부르고, 또는 마켓 리스크도 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총 위험 중에서 그 감소되는 주식수를 늘려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제거가 되는 부분, 이걸 제거 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 또는 영어로 diversify는 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분산 가능한, 분산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diversifiable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기대되는 수익을 실현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거, 불확실성의 정도, 또 크기, 그거를 우리가 총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수학적으로는 표준편차를 지금까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걸로 계산이 됩니다. 표준편차. 그래서 이 총위험은 다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볼게요. 이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예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가 1개, 2개, 4개, 그래서 100개, 200개, 300개 늘어난다고 칩시다. 1개일 때,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하나에 다 투자하는 거죠. 평균적인 위험의 크기, 연평균 표준편차가 49%로 합시다. 그죠? 이걸 100으로 봤어요. 1로 봤을 때, 저기 49.24에 49.24는 1이잖아요. 이거 100%죠. 2개를 넣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37.46%로 내려갔어요.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49.24 대비 37.46은 76%로 보면 돼요. 얘가 100이라고 보면. 4개를 포함시키니까 29.69로 줄어들었고요. 전체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6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6개, 8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계속해서 작아지긴 하지만 그 감소폭이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 계산을 보니까 10개까지 했을 때 0.49고요. 20개 하면 0.44, 30개 하면 0.42예요. 40개 하니까 거의 줄어드는 게 없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요. 이 작아지는 부분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남는 부분, 이게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데이터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의 시사점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를, 그죠?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가 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수를 뭐 늘려나가면 늘려갈수록 위험이 상쇄되는 효과가 커지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볼 때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주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 회사의 상황 변화, 또 거시경제 변화가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그날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최대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되 주식수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주식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그 분산 투자 효과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죠. 근데 이 표를 보면요, 한 10개까지 줄였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줄어드는 폭이 작아져요. 그래서 뭐 20개 또는 30개 정도 주식만 포함해도 완전 체계적인 위험을 만 남길 수 있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에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세요. 50개, 100개, 200개, 300개 해도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주식을 가져야만 비체계적 위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만 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도 비체계적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세요. 풀면서 노트 다시 읽어보고 해갖고 복습을 하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자산도 포함시키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무위험자산, 위험자산 다 골고루 넣어서 완전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자, 완전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좀 위험자산 중에서 그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자본시장선에 해당되는 그 선상에서의 포트폴리오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과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죠. 시그마 N RM. 그래서 이랬을 때 총 위험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분산 투자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분산 투자된, 그죠? 이론적으로 그랬을 때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이 형성하는 포트폴리오, 완전한 시장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포함시키는
가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그 모든 위험 자산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가능해졌어요.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인덱스 펀드하고 무위험 자산 투자하면은 바로 이 자본시장선 요 가지고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나 인덱스 펀드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인덱스 펀드 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분산 투자되지 않은 그런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이 자본시장선 이 모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증권시장선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큐리티 마켓 라인인데요. 이 캐피탈 마켓 라인이 성립되는 그런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혹은 개별 자산을 포함하는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과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선은 총위험과 같은 기대 수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별 자산 또는 비효율적인 자산까지도 포함한 그런 것들의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개별 투자자의 관심사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습니다. 개별 자산을 우리가 선별을 하죠. 해갖고 왜 합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수익률, 위험 이런 걸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위험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별 자산을 거기에 맞는 위험과 수익률을 가진 거를 찾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증권의 위험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자기가 구성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대한 증권의 기여도에 근거를 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개별 자산 자체의 어떤 그 위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 증권의 위험이 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것에 의해서 개별 자산의 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그 개별 증권에 속하게 될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증권이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게 그 자체의 위험, 그 자체의 위험,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개별 자산이 자기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과 시장 전체로부터 받는 영향에 의한 위험입니다. 근데 이 개별 증권은 균형 상태에서는 가장 시장 포트폴리오, 가장 균형 상태에서는 전체의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이 개별 증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증권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포트폴리오로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별 증권이 갖고 있는 위험은 시장 전체의 변화, 불확실한 변화로 해서 영향을 받는 그 위험의 크기만 남는다는 얘기죠. 개별 증권이 갖고 있는 위험은. 따라서 개별 증권의 수익률은 결국 체계적인 위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불확실성, 그것이 개별 증권의 위험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자본시장선에서 증권시장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증권시장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 설명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짜맞춘 그런 모형입니다. 이걸 통해서 증권시장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결과로 나오는 이 베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타라는 말을 앞에서도 써봤고요. 앞으로도 베타라는 얘기가 자주 나올 거고요. 실제 투자를 할 때도 베타 얘기가 심심치 않게 귀에 들립니다. 그럼 그 베타가 바로 이 베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도 뭐 베타 값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증권시장에서 나오는 그 베타입니다. 자, 어떤 I라고 하는 주식이 있어요. 이 I라는 주식의 그 위험과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별 증권의 수익률은요, 균형 수익률은 자기 자체 고유의 위험은 이미 제거가 된 것이고 남아있는 시장 전체의 위험과의 그 관계성,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시장 전체의 그 불확실한 변화가 개별 증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 위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개별 자산의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일단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무위험 수익률하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죠? 위험의 가격, 람다하고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는 시장 전체의 불확실한 변화죠. 그것이 이 I라는 기업에 주는 영향도, 그거를 코베리언스, 공분산, I라는 주식과 M이라는 시장 둘 간의 공분산의 곱이다. 요 코베리언스 IM이 바로 위험의 크기고요. 람다가 위험의 시장 가격이에요. 즉 위험 한 단위당 람다만큼의 수익률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개별 증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형성된다면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은 RF 더하기 람다의 코베리언스 RM. 아까 코베리언스 개별 증권은 RM하고 RI였잖아요. RI 대신 RM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공분산 자체에 대한 공분산이니까 이거는 분산이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의 분산. 그래서 람다를 중심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 넘어가서 빼기 RF가 되고 나누기 시그마 M제곱 이게 됩니다. 이걸 다시 앞에 식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그죠? 람다 대신에 이걸 넣은 거예요. 람다. 이걸 넣어가지고 풀어보니까 이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EOV RM-RF.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 뺀 거. 이게 이제 초과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위험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채, 무위험 자산보다 얼마큼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 우측에 남는 부분이 시그마 M제곱분의 코베리언스 IM입니다. 이거는 시장 전체의 그 위험의 크기분에 I라는 주식이 시장 전체의 그 위험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베타라고 그려지는 겁니다. 베타는 시그마 M제곱분의 코베리언스 시장과 I 주식 간의, 그죠? 공분산 크기입니다. 즉 시장 전체 변동 중에서 이 개별 자산과 그 전체 시장의 그 변동성에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의 크기,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변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얼마큼 변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증권 시장선이 도출됩니다. 이 개별 증권, 그죠? E over RI, 개별 증권의 수익률은 RF 더하기, 그죠? 곱하기 베타 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형식입니다. 즉 이때 베타는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된 거로 보고 체계적 위험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베타가 되고요. 여기에 기대 수익 RI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이 바로 증권 시장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